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네, 보수 야권은 공동 저지전선을 꾸리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했고요.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한 뒤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보수 야권이 공동 저지 전선을 꾸리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첫 주자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시작했습니다. 네,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은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필버를 종결한 뒤에 내일 오후쯤에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회 필리버스터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종료된 김건희, 내란,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서 후속 수사를 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네, 공천원금과 통일교, 이른바 쌍특검을 수용하라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인데요. 한동훈 제명으로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대여투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단식 오늘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면서 장동혁 대표의 무기한 단식도 시작됐습니다. 단식 농성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꾸역꾸역 2차 종합특검은 밀어붙이면서 정작 공천원금 통일교 의혹에 대한 국민의 특검 요구엔 귀를 막고 있다며 단식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특검법의 무도함과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며 단식 포함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게 사실이지만요. 실제 오늘 단식을 단행한 배경과 시점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심야 제명 의결 뒤 당한팍 비판에 직면하자 장동혁 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장 대표가 또 한 번 대여투쟁 카드로 고비를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과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며 최고위원회 징계 확정 의결을 미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계파색을 가리지 않고 당내 초재선부터 중진까지 한 목소리로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10명이 넘는 의원이 발언대에 섰는데요. 이 사태까지 이르는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모두의 잘못이 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당이 혁신과 변화를 꾀해야 하는 이때 제명 조치는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룬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법 후속 입법을 두고 민주당도 내부 사정이 복잡하죠. 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장청래 대표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 측은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초안으로서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거쳐야 한다면서 추후 수정을 거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정신입니다.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는 만큼 일단 오는 20일 국민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조짐이 읽히자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수습에 나선 거로 해석됩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정부안 관련 윤창열 국조실장에게 의원들 질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특히 중수청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부분,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자칫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의원들 우려에 정부는 모든 의견을 듣고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 필리버스터 상황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린 거죠. 네, 새해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 대결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아침부터 회동해서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논의했지만 역시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반대 토론 주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섰습니다. 개혁신당의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에 함께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하는 내일 법력권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여객기 참사 및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먼저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내부가 분열하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외교 분야에서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연초부터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은 걸로 지목된 강 의원에게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0일에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입니다. 네, 김경 서울시 의원 지금도 조사 중이죠? 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김경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앞서 출석하며 오늘 조사에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거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오늘 조사에 출석하면서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노트북과 태블릿을 제출했습니다. 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0일에 나오라고 통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김 시 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소서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중에 남 씨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돈 받은 것을 알았다는 걸 기존 강 의원의 입장과는 엇갈리는 만큼 강 의원이 이번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전 동작경찰서 관계자를 불렀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A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앞서 김 의원의 아내가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는데요. 당시 수사팀장이던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전직 보좌관도 이틀 연속 불러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 부부가 소유한 걸로 알려진 비밀 금고 아직도 추적 중이죠. 네, 경찰은 어제 김병기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금고를 찾기 위해 김 의원 차남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경찰이 김 의원 차남집을 방문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인데요. 경찰은 앞서 김병기 의원이 사용하던 아이폰 기기 중 휴대전화도 제출받았지만 정작 김 의원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렌식이 어려울 거란 관측 속에 경찰이 주요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이 법원이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실시간 중계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내일 선고는 몇 시부터 진행됩니까? 네, 법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내일 있을 윤 전 대통령의 선고는 생중계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10초가량 지연 중계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 신청에 대해 발언의 맥락이 단편적으로 소비되거나 정치적 해석에 즉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2018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이어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출석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재판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고 하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 재판부 수와 판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새로 시행될 전담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내일 선고가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첫 사건이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연초부터 환율이 다시 들썩이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환율이 잡히지 않는 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4,790을 넘어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환웅 기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요. 최근 불안한 환율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인데 연초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환율이 가장 큰 동결 배경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 후 1,480원대에서 급락했던 환율이 사흘 전부터 급등해 어제는 1,479원, 그러니까 1,480원 바로 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간밤에 1,460원대로 10원 이상 급락했는데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 개입성 발언 영향이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 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로선 자칫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환율 상승세를 부추기는 상황을 피하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M2, 즉 광의 통화 기준으로 통화량이 GDP의 1.5배를 넘었고 GDP 대비 M2 비율로 치면 미국의 2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고환율의 물가도 들썩여서 수입 물가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감소한 점은 금리 인하의 우호적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고 비규제 지역 가격이 회복세라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고환율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하며 최근 환율 상승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가운데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된 데다 거주자 해외 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감소했지만 기타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속도는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10월, 11월만큼 빨라지는 등 수급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합니다. 환율이 잡히지 않는 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 총재는 3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자신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동결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증시 소식도 살펴보죠. 코스피가 오늘도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고요? 네, 코스피가 0.3% 내린 4,710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해 1.6% 오른 4,797,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최고치 행진은 9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 개인이 순매수를 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지수가 직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 외국인이 2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3대 장으로 불리는 삼성전자는 2.6%, SK하이닉스는 1%, 현대차는 2.6%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5거래일 연속 최고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 HD 현대중공업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방산과 조선, 바이오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0.2% 내린 940으로 개장했지만 1% 오른 951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했고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출발해 1,473원까지 오르는 등 1,470원대에 재진입했습니다. 환율이 재차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시장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당 윤리위가 전직 당대표를 심야에 기습 제명한 뒤 여론이 좋지 않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준다며 열흘 동안은 제명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숨고르기인지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조금 전 공천헌금과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혼란 속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걸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단계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윤호 개인의 보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다시 우리는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리의 처분 과해서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당내 이런 갈등을 이런 식으로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거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늘의 정치온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건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위기 돌파 방법일까요? 오늘 갑자기 단식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의 무도함과 그리고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지난달에 리더십 위기론이 불거졌을 때도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돌파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지금 당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대여투쟁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갑자기 왜 단식을 한 거죠? 본인의 흉중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거대 여당이 대화 타협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민생과 관련 없는 2차 종합특검법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예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또 국민이 요구하는 뭐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공천원금 특검에 대해서 이게 사실규명인 것이죠. 이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또 안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소수 야당의 대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혼신의 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징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한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당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할 수 있는 이것뿐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야당에게 곁을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렇게뿐이 할 수가 없다라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안 자고 안 먹는 방식으로 대여투쟁을 하는 것 아닌가, 그걸로 당내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아껴둔 카드죠. 그 작년 12월 23일 날 필리버스터 24시간 기록 세울 때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경과하면서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반성이나 사과를 요구한 당내 분위기에 전혀 호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윤하롱 의원 같은 경우 면전에서 비판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리더십 위기라는 비판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돌파했던 게 필리버스터였죠. 필리버스터 끝난 다음에는 비판이 낮아들었습니다. 예. 친한계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식 투쟁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치켜 세웠거든요. 근데 한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한동훈 대표의 전격적인 제명으로 또다시 당내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역시 이게 장혁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카드 꺼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명분으로 했지만 결국 당내 어떤 갈등을 일종의 잠재우고 네. 리더십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특검법을 끌고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법이든 논의가 교착돼 있는 건 맞지만 협의를 통해서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통해서 입장만 개진할 수 있을 뿐이지 단식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 본인 정치를 위해서 또다시 읍소하고 그 당내 분위기를 그런 방식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단식 투쟁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여당이 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이 통일교 특검이 그냥 막연히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수사를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미 다 드러나서 그 선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드세지니까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께서도 통일교 특검 받겠다라고 했어요. 받겠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신천지도 하나 더 추가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신천지라는 건 현재 수사 단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막연히 특검하겠다는 거죠. 아니 수사 단서가 있고 이 단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특검을 하는 건데 결국 안 하겠다는 거라서 저희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 명분이고 본인이 어떤 다른 당내 실리를 챙긴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돌연 국정기조 전환 앞서서 단식했잖아요. 그때 저희들은 다 어떤 비판을 했냐면 이거 개인적인 사법비리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다. 자 이런 단식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고 이 야당 대표의 이런 헌신의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여당이 박수를 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24시간 필리버스터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제명 사유뿐만 아니라 오락가락 결정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 윤리위가 제명 결정문을 발표한 뒤 핵심 문구들을 2차례나 고친 겁니다. 왜 그랬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처음 결정문에서는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걸로 판단된다고 써 있는데 약 9시간 뒤에 한 전 대표의 직접 작성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한 전 대표 명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걸로 확인됐다고 고쳤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2시간 뒤에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내용을 또 수정했습니다. 이게 쟁점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했냐 안 했냐 했는데 그걸 2번이나 바꿨어요 결정문을. 그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왜냐면 공개해버렸단 말이에요 언론에. 제명은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유를 맞춘 거잖아요. 심야 기습, 데자뷰란 분석도 계엄을 있습니다. 막고 당을 지킨 저를 12월 3일 날 왜 비상계엄이 있던 날 있잖아요. 예.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현실인가라고 느꼈던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새벽에 왜 한덕수 총리를 후보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좋냐? 민주당이 좋죠. 국민의힘은 또 고립될 겁니다. 네, 당 내에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나중에 바꿨다는 겁니다. 절차적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주겠다면서 열흘 동안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투쟁으로 갔을 때 장동혁 대표가 불리할 수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치명적 결함입니다. 이게 뭐 아주 간단한 오기라든가 맥락이나 어떤 징계 사유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기재가 아닌 정도의 정정이라면 모르겠는데 제명에 이른 징계 사유의 핵심적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냐 안 썼느냐만을 갖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 내지 가족들이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당을 비판한 내용 때문에 제명이 당한 건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누선 것으로 추정되는지 가족의 계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정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제명 결정부터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실제 가처분 신청에 갔을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하자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는 내심 이런 갈등을 최소한 빨리 종식시키려고 했다면 오늘 의총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려고 했을 내심의 그 작동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들이 나올 상황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소명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줄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에 따르면 그래서 뭐 꼭 반드시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위원회 의결로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가 당규상 아닌 거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2차례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소명 없이 이루어진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단 10일간의 여유를 갖고 그 사이에 단식 투쟁 또 다른 어떤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리 결정문을 2번이나 수정했다는 건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걸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투쟁으로 갔을 때 윤리위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성토가 좀 나왔죠. 이례적이긴 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이제 윤리위에서는 징계 대상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하고 네. 이 징계 대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시기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새벽 1시쯤에 봤을 때는 판단된다라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사실 인정은 아니에요. 본인들의 판단을 써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됐을 때 마치 이것을 사실 인정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판단된다를 빼고 징계 대상 사실관계만 명징하게 그것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사실관계 고친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들의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실수한 거라고 봐요. 판단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있다라고 사실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에 비추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영향 때문에 징계 수위 이렇게 정했다라고 가야 되는데 마치 그걸 앞에 써놓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글을 썼다고 사실 인정을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써진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고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상당히 이례적인 예. 고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가족이 쓴 거라면 이걸 어떻게 본인에게 징계할 수 있느냐, 연좌제도 아니고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징계 결정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이 그 가족이 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행위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할 만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지만 네. 어쨌든 거기 한동훈 대표가 징계 대상자가 아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6페이지짜리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결정문을 이후에 이렇게 고쳐가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상당한 불편함과 그다음에 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서를 주죠.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윤리위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열흘 연기됐다고 해도 이 마지막 관문인 당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한 전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한 전 대표의 플랜 B는 뭐가 될까요? 네, 일단 한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같은 법적 투쟁에 나설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제명이 최종 결정되면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지만 소송에서 이기면 돌아올 수 있죠. 이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신당을 창당하거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선택지가 있고 장동혁 지도부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수 리더의 대안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후위를 도모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은 고수라면은 창당 선언 또는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선언 그리고 내가 하수라면은 가처분 등 윤리 처분을 다툴 것이다. 확정하면요. 전쟁입니까? 저는 장동혁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될 거라고 봅니다. 이 지도부로 선거를 칠 수가 없잖아요. 예. 다 지는데. 신당 차리고 이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한동훈 대표 무소속 출마 전혀 가능성 없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탈당해서 신당 만들고 하는 일 없어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건전한 우리 당의 중도적 세력들 이분들이 당을 다시 살릴 겁니다. 윤호개인 세력분들 저희 보고 탈당해서 당 만들려고 하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고수라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으로 나올 것이고 하수라면 법적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리더로 가는 길이다. 물론 그 길은 좁죠. 그러나 그런 좁은 길을 가지 않고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소송으로 가는 거 본인이 소송을 해봤잖아요. 이미 당대표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당원이 아니고 당대표에서 사실상 그 끌어내려졌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조언하는 것 같이 그렇죠. 보여요. 본인이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갈 길이. 그 성공보수 관련해서 소송도 했어요. 성공보수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졌습니다. 7,700만 원을 물어줬어요. 두 번째는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서 당원 제명 처분이 만약에 집행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면은 빚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행정지가 되지 않고 그냥 징계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돌아온다. 그런들 이미 끝나 있는 상태죠. 본안 소송에서 끝나게 되면 1년, 2년이 걸리는데 심지어 3년까지 걸립니다. 네. 그럼 징계가 유효한 동안의 그 기간하고 비슷해요. 5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은 당과 소송에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이 정치적 자산 손실 굉장히 큰 거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지금 박정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당내에서 본인들이 당내 세력을 규합해가는 것이 빠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송은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복당을 못 하잖아요. 아니 못한 근데 채로 그 세를 규합할 수 최고의 있나요? 결정에 따라서 복당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도 저희가 보니까 이전에 아시다시피 당대표 시절에 단계 문제 제기하면 이거 당대표에서 끌어내려는 음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때는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단계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 얘기했던 우리 가족이 연루된 걸 나중에 알았어요. 라는 부분만 밝혀서 사과라도 했으면 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본인을 당에서 몰아내려는 음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 윤리위원회 결정을 일단 존중하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할 테니 이런 정치적인 해법을 위해서 본인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당대표에게 무작정 당신 인정하고 해라. 이것도 사실 정치적인 해법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서로 간에 각 행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의 행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당신도 이 결제 해지 차원에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이번은 윤리위 사태가 매듭되는 것이지 네. 그냥 만연히 여기서 만약에 이 제명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이 나요. 네. 그러면 당원 게시판 사태가 그냥 무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평가 기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두 분 다 양측 다 또는 지도부 한동훈 전 대표 피혐의자 이분들은 서로 간에 할 행위들이 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윤기찬 변호사님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힘 패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근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 이 타이밍이 지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감 표명 정도인데 이미 지금 제명으로 가는 수순은 너무나 차곡차곡 밟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으면 벌써 풀었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도 장동혁 대표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장동혁 대표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사실 없습니다. 가처분을 통해서 반드시 인용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내 투쟁을 이어가는 거죠. 지금 무소속 출마라든가 삼지대 창당 얘기 나오면 친한계 의원들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하지 절대 않습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 어게인들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못 나간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가지 않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지대 성공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이 삼지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현상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가처분을 통해서 이 제명의 효력을 일단 중지시키고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지금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하면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신뢰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거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김경시 의원, 강선우 의원의 사무국장 남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자수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사무국장 보고를 받고 나서야 돈 받은 걸 알았다는 기존의 강선우 의원 해명과는 배치되는데요. 강선우 의원 소환 조사는 오는 20일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만약 구속영장이 신청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체포구속 영장 이거 동의안이 넘어오잖아요 지금. 예.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지금 저희가 영장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고받기 전엔 몰랐다는 강선우 의원의 진술과 달리 김경시 의원은 내가 직접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자수를 한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김경시 의원의 자수서가 얼만큼 진실된 것인지
경찰 수사에서 그와 실제 부합하는 상세하게 이 사실대로 입장을 밝힐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은 대략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말을 맞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서로 이해는 상충이 됐고 본인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 미국 체류 중에 증거인멸 정황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됐고요. 이미 공개돼 있는 그 녹취록에 의하면 돈이 투수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수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면 본인이 일단 현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히 강선우 의원의 기존 진술과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당초부터 허위 진술을 한 게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은 지역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배제된다고 얘기했지만 가서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제명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한 진술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더군다나 돈을 줬다는 김경시 의원이 돈을 전달하는 구체적 상황까지 자수서에 기재를 했다고 하면 아마 오늘 경찰 수사에서는 돈을 전달한 사실, 그 당시의 상황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돈의 성격까지도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경시 의원은 본인이 일단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은 이제 부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지금 인정을 한 것이고요. 강선우 의원이 오는 20일 다음 주 화요일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럼 지금 강선우 의원의 선택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진술을 해야 하죠? 본인이 이제 이미 이제 거짓 진술에 대해서 만약에 대질 조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일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일관되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본인이 더 알고 있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예를 들면 내가 받은 건 아니다. 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도 이전 진술에서는 돈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돈을 줬는데 그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줬다는 취지 같아요. 잠시 남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뒤에. 그러면 두 사람 말이 맞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의 말처럼 본인은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인지한 후에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SNS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거고 그 숨기려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돈 받은 시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돌려줬는지 여부. 이게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왜냐하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돌려줬다고 해도 이제 뇌물죄 성립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뇌물죄보다는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는 돼요. 근데 뇌물죄는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뇌물은 이제 공천 업무라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공적인 업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고 정당의 공직자 후보 추천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여태까지 봐왔던 거거든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법리상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을 저희가 이건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해왔고 이 사안도 아마 경찰은 뇌물을 적용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법리적으로 따라서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 정도일 텐데 물론 그거는 이제 죄질은 안 좋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의 요점 뭐냐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여부입니다. 사실상 구속영장을 이전에 예에 비춰보면 신청해야 되는 사안인데 경찰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체포동의안도 넘어오게 될 텐데 오늘 전용기 의원은 원칙대로 처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서 관련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기 의원 둘째 아들의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부부의 개인 금고가 있을 걸로 추정됐지만 해당 금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 전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부부의 개인 금고가 차남 집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요.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금고를 찾지 못했는데 가로 세로 1m 크기의 대형 금고라는 점을 파악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금고를 옮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 재심하겠다고 하고 또 당에서는 비상징계는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규에 따라서 민주당의 집단지성이 잘 발휘된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새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감히 결단을 하고.
네, 경찰이 찾고 있는 게 김병기 의원 부부의 비밀 금고, 가로 세로 1m 크기의 좀 대형 금고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늑장 수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금고도 지금 빼돌린 걸로 추정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판의 소지를 경찰이 준 거는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뭐 결국에 이제 찾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13개 의혹 관련된 구체적 범죄 혐의와 관련된 다른 증거를 통해서 뭐 혐의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냐, 그건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고라는 게 그냥 금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아마 보좌진들의 진술 안에는 지금 제기된 의혹 관련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그 금고와 연관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고 안에 뭐 대신 넣어줬다 이런 진술이 그렇죠. 있거나요? 뭐 그 아무리 보좌진이라도 집에 있는 더군다나 김병기 의원 본인 집도 아니고 차남 집에 그걸 두고 그렇죠.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진술했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금고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그게 일단 차남 집에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없다고 하면 아마 경찰은 추가적인 추적을 통해서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크기나 이런 걸 볼 때 간단히 숨겨서 어디에 은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CCTV나 그 이동 과정이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곧 아마 경찰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금고 외에 다른 진술이라든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에 의해서라도 몇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범죄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또 봅니다. 네, 워낙 큰 금고니까 CCTV에 찍혔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주셨는데 아이폰도 김병기 의원이 제출은 했는데 비밀번호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1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그럼 사실상 뭐 수사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간도 너무 지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주 운 좋아야지 가끔 어쩌다가 우연히 풀리더라고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본인이 또 예전 안기부에 근무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금고 관련돼서도 지금 보좌관이 조사받으러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조사관이 알기 때문에 금고에 대해 진술할 거다라는 것을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알았다면 당연히 어딘가 다른 데로 옮기겠죠. 네. 그런데 2주 지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김병기 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부분도 여러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차라 어디 갔더니 거기에 그 숭실대 관련된 입학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압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놓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아마추어적인 거거든요. 그 많은 1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한 군데 수사기관에서 하나만 갖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지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수차례 더 가려고 하는 건가요? 좀 도대체 능력이 없는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이참에 대통령께서 철저한 수사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경찰이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사실 너무 이례적으로 늦고 좁다. 수사 범위와 시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메시지가 있어야 경찰이 빠르고 넓게 수사를 할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금고가 어디 있을까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이 됐는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2017년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대가성이 없고 빚도 다 갚았다는 게 당시의 해명이었지만 이와 배치되는 녹취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빌리고 갚고가 이제 뭐 반복이 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마지막에 다 갚았던 것은 3-4달 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사업가 옥모 씨와 나는 2017년 8월 초의 통화에서는 다른 정황이 포착됩니다. 또 그 잡지 인터뷰 등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또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해서 저는 어쨌든 회장님 일이라면 다 도우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요.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 건데 기자회견 당시 주장과 달리 빚 갚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뭐 몇 배라도 사실 갚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지금 글을 도저히 형편이 좀 안 되고 그래요.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보수정당 정치인인 자신을 국과수 분석까지 거친 후에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9년 전의 일입니다.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해운 후보자가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대가성이 없고 빚도 다 갚았다. 당시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녹취가 최근에야 나온 겁니다. 이 정황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 녹취 내용만 보면 돈 거래와 뭐 그에 따라서 뭔가를 이해운 후보자가 해줘야 되는 것에 시달리고 있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해운 후보자가 당시 최종 해명에서는 뭐 그런 돈 거래가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았고 아마 여러 차례 거쳐서 갚고 빌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해결을 위한 대가 관계라기보다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돈을 빌려준 분의 어떤 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기 위한 대화 내용으로 1차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안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물죄에 해당하는 대가 관계성이 있었다면 아마 그때 수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돈 거래로 이 어떤 뭐 이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뭐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이게 어떤 대가성 거래 관계인지 여부는 이 녹취록만 갖고 뭐 뇌물이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 자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 몇 배라도 갚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녹취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해명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저 부분이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 수수였어요. 부정정치자금. 근데 저게 정치자금이 아니고 개인끼리의 채권 채무 관계였다라고 아마 소명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미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갚기로 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마치 도와줬다. 그럼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와줬는데 그게 대가 관계에 있을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옥시라는 분이 사업가고 사업가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이해운 후보자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대가 관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 문제, 물론 공소시효가 봐야 되겠지만 형사 문제, 뇌물죄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9년 전 금품 수수 의혹이 최근 녹취를 통해 공개된 상황, 다음 주 월요일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스모그의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충남에는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내일은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을 유지한 데다 내일 하루 예보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잠시 뒤 오후 5시 이후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서울 등 다른 지역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비상 저감 조치 기준에는 현재로서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까지 치솟으면서 주의보 등의 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를 기해서 용인과 평택, 안성, 여주, 수원, 부천 등 경기 중남부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나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고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도 단축됩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오늘은 스모그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의 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어서 내일까지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유지하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유지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이번 미세먼지가 오래가진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대기 정체로 주말 오전까지 다소 공기가 탁하겠지만 주말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노모를 부양하다가 신변을 비관해 버린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순찰차가 지나갑니다. 8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1톤 화물차 짐칸에서 이미 숨져 있는 8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들을 집 주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아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동안 치매를 앓아오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이 좀 난폭했죠. 엄마한테 욕거리하고 또 안 좋을 때는 차에서 엄마가 주무시고 그러더라고요. A씨 화물차 안에서는 마시다만 소주 2병과 함께 농약이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80대 여성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시각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사체 부패는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가 100만 명을 넘기면서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치매, 간병 주체와 비용을 둘러싸고 가족 파탄까지 불러오는 치매 관련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태국의 고속철도 공사장에서 무너진 크레인이 달리던 열차를 덮쳐 최소 32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인 남성 1명이 태국인 아내와 함께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한국 남성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아내 연고지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태국을 자주 오가면서 장기간 아내와 교제해온 A씨는 최근 태국에 입국해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추돌 여파로 다른 승용차 한 대도 사고에 휘말렸고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연어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거래소 업주가 살해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원비경찰서는 오늘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남편으로 아내가 흉기에 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벌여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 23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며 유사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호승줄에 묶인 사람들이 차례로 버스에서 내리더니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당국에 검거된 범죄 조직원들이 국내로 송환돼 체포된 모습입니다. 일렬로 가시죠.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5월부터 6개월에 걸쳐 병원이나 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1차 유인책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며 와인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면 2차 유인책이 판매업자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함과 물품 구매 요청서 등 가짜 서류를 만들고 범행 대본까지 활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 이렇게 속은 피해자가 215명, 피해 금액은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 국정원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경 합동수사부는 9월부터 국내 조직원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10월부터는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협력해 17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는 등 모두 2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동수사부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외국인 총책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거점 조직을 집중 수사하고 국내 귀국 및 해외 체류 가담자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수부는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년 동안 이어져 온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기 1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고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부족하다거나 담배 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했다는 공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데 대법원은 차액 가맹금을 받으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으로 내놨던 구매 이용권 쿠폰의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용처와 액수에 따라 쿠폰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쿠팡 전 상품 이용권 5,000원과 배달의 쿠팡 이츠 이용권 5,000원, 그리고 여행 상품을 파는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에서 각각 2만 원씩 쓸 수 있는 쿠폰인데요. 모두 합쳐서 5만 원 상당이긴 하지만 쿠팡에서 쓸 수 있는 돈은 5,000원에 불과해서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죠. 그래서 보상안이 발표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쿠폰 활용도를 높이는 이른바 꿀팁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2만 원짜리 트래블 쿠폰으로 치킨, 피자 같은 기프티콘을 사면 된다거나 알럭스에서 명품 대신 1, 2만 원대 화장품을 사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회 사용법은 통하지 않게 됐는데요. 쿠팡 트래블 쿠폰은 기프티콘 구매에 쓸 수가 없고 국내 여행 상품만 살 수 있게 제한됐습니다. 게다가 사용 기간은 단 3개월,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모든 쿠폰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쿠폰 금액보다 싼 상품을 샀을 때 남은 차액 역시 별도로 쓸 수 없습니다. 결국 쿠폰을 쓰기 위해 추가 소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건데요. 누리꾼 반응은 대체로 차갑습니다. 죽어도 욕먹는 기만이다. 기업이면 책임 있는 배상을 해야지라는 등 쿠팡의 수습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탈팡한 지 2주 넘었는데 사는데 지장 없다는 이탈 선언도 눈에 띕니다. 미국이 중동 최대 미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내리면서 군사적 개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처형 방침을 시사하고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 개입하기 전 미리 반격에 대비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지난해 6월 핵시설을 폭격당하자 알-우데이드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크며 24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위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y probably are in a heightened state of alert, meaning that they will react very quickly if that happens.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영 매체를 통해 어떤 수준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에 미국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대법원장은 시위 참가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신속한 재판과 형 집행을 공언했습니다.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خب ما اگر می‌خوایم کاری رو بکنیم سریع باید بکنیم. یک به موقع انجام بدیم. اگر ببخشید کار دیر بشه حتی ممکنه همین کاری که امروز می‌کنیم 2 ماه دیگه انجام بدیم. این اثر رو دیگه نداره. 이란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부상자들을 확인 사살했고 일부 지역에선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의 통제로 정확한 시위 상황과 피해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 인권단체들이 추산한 사망자와 구금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불안이 커지자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자국민 즉각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테헤란 주재 대사관 임시 폐쇄와 원격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대사와 모든 직원이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도 자국민에게 이란을 떠나라고 거듭 요청했고 스페인 외무부 역시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이란을 떠나기를 권고한다면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란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일부 관측도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여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장기 점령이나 정권 교체보다 짧고 집중된 타격이라는 패턴으로 공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 살해를 중단했고 대규모 처형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실제 행동 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군사 옵션을 열어둔 채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Does this mean military action is now off the table against Iran? We're going to watch and see what the process is, but we were given a very good statement by people that are aware of what's going on. 여전히 군사행동이란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은 외교적 메시지와 별개로 중동 지역의 군사태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전개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보다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혁명수비대 연계 무장 세력의 지휘시설과 무기 저장고가 우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가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아 투입되고 지휘 통제 체계와 핵심 군사 거점만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확전은 관리하면서도 이란에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접근은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선택한 군사 행동과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정권 교체나 장기 개입 대신 제한된 목표를 설정한 짧은 군사작전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이번 군사행동은 전면전이 아닌 통제된 충격을 주는 작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Trump's primary aim is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Iranian regime, not necessarily the regime itself. 미국의 강경 기조에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쟁보다 외교가 더 나은 길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사에 불응하고 관저에서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 1년 전 오늘 체포됐죠.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버스로 가로막힌 길목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력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1월 3일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모습입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현장에서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벽과 인간띠로 3중 저지선을 구축해 한남동 관저를 요새로 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리력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둘렀지만 2번은 막지 못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경호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총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거나 경호원들이 경찰보다 총을 잘 쏜다는 언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경호관들이 방탄 헬멧을 쓰고 총을 휴대한 상태로 이른바 위력 순찰을 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더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내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젯밤에 사형이 구형된 건 이제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인 거고 이제 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혐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워낙 재판이 많다 보니까 네.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에 사형 구형이 있었던 건 내란죄와 관련된 구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선고가 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서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해서 직권남용했다는 형의,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이 행위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특검은 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이제 선고 장면을 저희가 또 이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워낙 여러 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 그중에 가장 먼저 선고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당시 혐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년 전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상황, 그러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대치하는 상황에 빚어졌던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1월 3일이었습니다. 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이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아마 이때 생중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그러나 이제 1차 집행 시도는 이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5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5일에 2차 집행을 해서 결국에 가까스로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경찰은 1,000명이 넘는 경찰관을 동원을 했고요. 사다리를 타고 또 버스를 넘어서 겨우 이제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이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1차 집행 후에 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군인들에게 무장을 지시를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시키면서 이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겠다. 저희가 방금 이제 영상을 보고 왔지만 그러고는 수사가 진행돼서 공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이제 공수처가 과연 그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 위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저렇게 체포 영장을 거부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쟁점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서 이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툼이 있었던 건데 이제 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된 수사가 하는 경우, 그러니까 관련된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예. 이 논란은 결국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줌으로써 사실은 그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법한 수사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장 집행도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이 집행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공수처의 수사권 지난 겨울에 온 국민이 법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는 이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건 내란 혐의였고, 그럼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었죠? 1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여러 죄가 기소가 되었을 때는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통괄해서 얼마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 예. 특검이 이례적으로 행위 하나마다 형을 정해서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 외에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래서 총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체포방해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부분들을 재판부가 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통상적으로는 죄가 기소되는 혐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하나에 합산해서 그냥 하나의 형만 구형을 하게 되는데 예. 이례적으로 특검이 이제 행위 하나하나마다 나누어서 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예. 그 의미가 뭐냐면 특검은 이렇게 불법성이 크다, 행위 하나하나마다 불법성이 크고 행위마다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행위마다 불법성 그리고 처벌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좀 세분화해서 좀 나누어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현장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도 혹시 송출 중인가요? 먼저 안내 말씀드리자면 칼둔 UA 특사와의 보도자료는 저희가 UA 측과의 상호 검증 이후에 보도자료 및 사후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그쪽 일정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사후 보도자료 및 브리핑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호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드려야 돼서 시간이 매우 늦어질 듯합니다. 그래서 그건 서면으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배포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저희는 이제 작업은 끝났는데요. 그게 이제 외교적 관료로 남아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주재 제19차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9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수석실별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황 진단과 국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고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청통합수석실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 통합 추진 방향을, 사회수석실에서는 젠더와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혐오와 차별정보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그리고 AI 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의 하나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후에는 내가 국민이라거나 참사 관련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서 속도를 더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세대 갈등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과잉 지출, 왜곡 지출이 많지 않냐면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관련 법안은 속도를 더 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 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신고자 포상제도를 강화해 의료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면서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의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정수당 개념으로 공공 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박주희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특검에 구형 뒤에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호관이라고 하는 거는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공포탄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네, 내일 체포방해 혐의 선고, 12.3 비상계엄 이후 나오는 법원의 첫 선고잖아요.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내란죄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본류이기도 하지만 내일 선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선고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를 말미암아 다른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게 특검에서 했던 구형과 실제 법원의 선고형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상 같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더구나 특검이 사실은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높게 구형한 부분이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선고형을 산정할 것인지가 사실은 쟁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지위라는 특수성이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만 이 사법 절차의 한 축이 중요한 한 축이 결국은 형평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법원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의 절반 또는 3분의 2에서 사실은 이 선고형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양형 기준을 뛰어넘을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0년 후 구형을 했기 때문에 한 7년에서 8년까지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네, 내일 선고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그제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당시에 최후 진술 들어보시죠.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과거 계엄하고는 다르다. 과거 계엄처럼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전에 국무회의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것도 또 소설이에요. 왜냐?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으니까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정말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제 이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90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최후 진술 중에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는데 특검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나 어떤 이 혐의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보통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요. 내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저질렀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 이런 취지로 사실 진행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인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는 목적범입니다.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또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제 사실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미안하다는 마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의적으로 탓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게 논리적 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설사 본인의 비상계엄 사태가 적법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으켜지고 또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언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이 실패한 대통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선고되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8년이 선고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만약 이제 그제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렇게 무거운 중형이 나온다면 이 합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판부 입장에서는 각각의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양형을 줄어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 자체가 없다가 무죄를 취지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항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모두 이 병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란죄에 있어서 만약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이 모두 항소심에서 합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항소심에서는 다른 지금까지 형들을 다시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을 때는 다른 유기징역 형들 같은 경우 모두 흡수가 되게 됩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무기징역을 선고를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내일 선고에서 만약에 유기징역이 선고가 되고 내란죄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소심에서는 그냥 무기징역형 하나만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6.2일 경우에 만약에 징역 30년과 징역 7년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게 되는데 단순 합산이 아니라 아마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양형을 정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유기징역 부분에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합산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가 이제 무기징역이 아니라 이제 유기징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10년 이상 50년 안에서 이제 유기징역을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합산을 했을 때는 그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안에서 선고가 되게 되는데 아마 이 안에서 50년형 안에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선고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수출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미뤘던 반도체 분야의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통상교섭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급히 미뤘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승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고 사양인 블랙웰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겁니다. 대신 판매 수익의 25%를 국고로 환수하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So we're allowing them to do it, but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25% of the chips in terms of the dollar value, and I think it's a very good deal, great deal. We're taking billions of dollars.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관세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와 파생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그동안 미뤘던 반도체 품목별 관세의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We're building auto plants all over the country. We're building AI all over the country. We're leading China by a lot, and a lot of it has to do with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발표된 직후 워싱턴에 머물던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귀국 일정도 급히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오늘 밤 비행기 타려다가 지금 하루 더 묶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의 H200 칩에 대한 수출 승인에도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위해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첨단 반도체인 H200 칩의 판매로 중국의 군사 기술과 인공지능 개발이 탄력을 받을 거라며 트럼프의 수출 허용을 재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드 프렌즈와 협업한 상품 판매량과 관련 매장의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드 속 공간을 재현하고 프렌즈 굿즈 매장으로 단장한 스타벅스 장충점의 경우 방문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30%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북미 올해차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팰리세이드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루시드 그래비티와 닛산 리프를 제치고 유틸리티 부문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동빈 회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VCM 옛 사장단 회의를 엽니다. 이번 VCM은 고강도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최고위 경영회의로 그룹의 중장기 운영 전략과 경영 방침을 논합니다. 울릉도 취항을 준비 중인 지역항공 모빌리티 섬에어가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1호기 도입식을 열었습니다. 72석 규모의 섬에어 1호기 된 프랑스 ATR사가 제조한 새 프로펠러기로 1200m 길이 활주로에서도 이착륙 가능한 기종입니다. 최용덕 대표는 섬에어가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지역 항공사를 추구한다면서 지역을 잇는 항공 인프라로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도 5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시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내일도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내일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3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5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